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2080선을 다시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모처럼 만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550포인트에 육박한 54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 현상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박종윤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약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글로벌 증시의 약세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그 부분에 설명드리기 전에요. 전일 글로벌 증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수가 발표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서 양원 기업 실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제공이 됐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정부가 방콕 에스피리토 산토에 49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 나선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75.91포인트 오른 16,569.28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1.25포인트 상승한 4,483.89를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조금 이제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에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와중에 과연 코스피가 2100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지금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부진했죠. 57개국 주요국 증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34%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유럽 증시 중에서 러시아 제재, 포르투갈 BS 사태 등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포르투갈 증시가 저번 주에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독일이 마이너스 5.5% 기록한 데 이어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 등 대부분 유럽 지수들이 2~3%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상대 지수도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나 아니면은 디폴트 경제 부진으로 인해서 한 주 동안 저번 주 동안 마이너스 2.7%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되게 강했습니다. 주간 수익률이 1.93%.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르헨티나하고 상해 다음으로 코스피가 주간 수익률 중에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월간 기준 3.7%의 수익률로 글로벌 57개국 중에서 12위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간 수익률로는 3위를 위치를 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급락 여파가 되게 컸었던 금요일이죠. 8월 1일이요. 그때 미국 증시 한 2% 정도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2070선을 지켜낸 데에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메이저들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이나 그다음에 EU의 대러시아 제재, 아르헨티나 디폴트 발생, 이제 글로벌 리스크가 수면 위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증시에 영향력을 주고 있긴 하지만 좀 다소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사태 추이를 체크하실 필요는 있지만요. 이런 불확실성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왜냐? 신흥국 증시 중에서 코스피의 매력도가 지금 현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뭐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강한 이유가 하반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뭐 레벨업이나 아니면 정책 모멘텀이 유효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뭐 근데 글로벌 교육 조건이 이제 또 턴어라운드 이렇게 되려고 하는 지점에 들어와져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적에서 한국 코스피 증시가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타 증시에 비해서 타 외국 글로벌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 증시 되게 매력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지켜볼 부분인데요. 다음 표를 이렇게 잠깐 보시면요. 정책 기대감이 지금 강해지고 있죠. 예, 잠깐 다음 표 잠깐 볼게요. 예, 정책 기대감이 지금 많이 강해지고 있죠. 최경환 부총리의 그 발언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뭐 하반기 26조 원의 이렇게 규모의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점을 보고 중점을 이렇게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까지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 뭐 인도 등에서 막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 것은요.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바꿔놨고요. 그리고 결국 경제 지표 자산의 변동이 이어졌습니다. 그 보통 예전에 뭐 일회성 정책이었었는데 최근에 보통 정책들 보면은 일회성 정책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기,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 정책을 내놓을 것을 신호를 강하게 줌으로써 그런 정책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연속된 QE 정책,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 드라기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시장 지표를 위해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한국의 정책도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왔었는데 하반기에 뭐 26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8월 6일에는 뭐 세법 개정안 발표, 그리고 8월 14일에는 뭐 금통위, 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대부분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요. 또 이제 부동산 규제 쪽으로도 뭐 LTI나 DTV 뭐 이쪽으로 뭐 완화시킬 전망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구체화 작업도 이제 속도를 더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이제 정책 모멘텀 같은 경우는 점차 강화될 전망이고요. 앞으로 코스피 이제 뭐 자생력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불어 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드러나는 이제 기업들의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에는 조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조금 안 좋게 나왔었지만 조선 반도체 뭐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턴어라운드 될 조짐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좀 그 투자자들에게 좀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도 가장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기관 투자자의 거래 대금이 좀 증가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주식형 펀드 판매가 지속되어 있었던 거는 뭐 기존 투자자들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중장기 투자 성격의 뭐 연기금이나 보험 쪽으로 금융 투자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코스피 박스권 돌파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지금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장기 박스권 등락 과정에서 대부분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 거래 대금의 부진이었었는데 지금은 연극임이나 보험, 외국인이 지금 달라붙고 있어서 이런 거래 대금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뭐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 좀 더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종현 멘토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관심주였던 인지컨트롤스가 정말 안타깝게도 5,330원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이번 승률은 패가 되셨습니다. 현재 전체 승률은 9승 10무 7패이신데요. 인지컨트롤스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빠졌습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왔죠. 다시 올라오고, 오늘 지금 보면, 오늘도 지금 어느 정도 갭상승이 조금 넓다고요. 빠질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했던 부분 자체는 곧장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곧장 반등이 안 나오고 한 번 더 이렇게 빼는 모습이 또다시 나왔거든요. 물론 시장에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좀 더 시장을 읽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힙소 자리까지도,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초가 공략이다 보니까, 항상 매수가 자체는 시초가에 형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하시고, 대신 정확한 매수가나 아니면 이 종목의 바닥 가격대를 적정 가격 이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시초가 공략으로 어느 정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방송에 꼭 들어오십시오. 공개방송에 들어오시면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제가 그런 가격대를 다시 한 번 더 또 정확하게 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공략을 통해서 이 부분 자체는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는 부분이고 또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세를 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시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조금 나누면서 관리를 좀 더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지 컨트롤스 여전히 기업의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 온도계의 점유율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현기차에 대부분 다 납품을 들어가고 있고, GM 대우라든지 아니면 세보레, 그리고 지금 르노 삼성 다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에서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대신, 단기적인 시세 자체는 이렇게 힙소 공간을 다시 한 번 더 거쳤기 때문에 큰 시세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로 꼭 하시고, 최근 들어서 또다시 자동차 부품 업종이 다시 또 모습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 과정이었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자동차 부품, 그중에서도 중소형 부품사. 자, 특징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저 PER, 가치주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차량에 대한 고급화라든지 아니면 매연 저감 장치 쪽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꼭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종목, 그리고 항상 좋은 종목 드립니다. 단기적인 시세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종목에 대한 깊이를 좀 더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우성사료 가지고 왔습니다. 우성사료. 많이들 아실 겁니다. 우성사료. 일단은 아시다시피, 비압사료 제조 및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 기업 대단합니다. 그 일만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사업에 대한 다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오로지 비압사료에 대한 제조, 생산, 판매,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사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한번 보셔야 된다면, 사료업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쟁보다 상당히 심각하죠. 이 우성사료뿐만이 아니라 또 뭐 있습니까? 자, 한해사료도 있겠고요. 그리고 선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상당히 많죠. 사료에 대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 또 사료 배합에 대한 계열사가 또 다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종목을 판단을 하냐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일단은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들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요? 바로 이 옥수수 가격입니다. 자, 옥수수 가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옥수수 가격 한번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하향 안정세를 조금 고르고 있죠. 옥수수가 풍작입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단위죠. 그래서 지금 369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꾸준한 하향 안정세는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조금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2013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러면 옥수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언제 수입을 해서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죠. 이 부분에 있던 게 이번에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2분기는 이 부분에 있던 부분이 또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1분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3분기까지 이런 실적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당연히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참고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치적으로 너무 좋고요. 지금 사실은 뭐 차트를 보고 조금 판단을 했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바닥에 대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닥에 대한 징후가 나타났었고, 두 번째 대한 바닥에 대한, 세 번째 바닥에 대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보면 좋겠네요. 맥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때요? 자, 첫 번째 바닥에 대한 징후가 나타났던 곳,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이렇게 받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상승한다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정고점이었던 이 자리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어차피 못 뚫었습니다. 근데 신고가 돌파가 됐죠. 자, 여기 위에 상단에서 틀고 나가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올라갔던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상 급락이 나왔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급락이 이렇게 나오는데 투매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투매가 나오지 않았죠.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자체는 올라가는 시장의 다이버전스 현상, 거래량의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저는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갭이 상당히 또 떴습니다. 일단은 시초가 조금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시초가 공략을 조금 하시고요. 자,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290원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우성사료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2078선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551선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하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함께 이제 증시는 좀 훈풍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좀 여러 이런 그 경제 지표의 호조로 인해서 좀 상승세로 좀 마감해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의 경우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간 외국인이 좀 지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좀 관심을 두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도 좀 서서히 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일단 2080선에서 좀 소폭 이제 조정을 보이는 듯 했지만은 어제 갑작스러운 이제 장 막판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2080선까지
좀 끌어올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좀 걱정폭이 좀 많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의 경우는 일단은 좀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서서히 좀 회복을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기관이라든지 외인이 좀 다시 한번 좀 그 관심을 좀 보인다면은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준다면은 그래도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560선까지는 충분히 이번 달까지는 충분히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21선 부근이 한 554선까지는 도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원 의원님. 네, 전일에 외국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SK하이닉스, 신한지주, SK텔레콤, KB금융,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NC소프트, 우리금융 이런 종목들 좀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SK, CNC, KT, 현대글로비스, KTNG, 기업은행, SK하이닉스, 그다음에 CJ, CGV, CJ, 효성, GS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좀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자동차와 금융 쪽을 좀 많이 샀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 오늘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운수장비 업종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종목은 좀 다르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금융주라는 게 굉장히 좀 티가 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KB나 우리 신한 같은 금융지주 했고요. 기관은 기업은행을 좀 많이 샀고 그래서 오늘은 운수장비와 금융업종이 견고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5일) 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선물 지수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선물 지수의 경우는 269선에서 시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주식과 좀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인들이 좀 강한 코스피한지 코스닥적인 외인이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선물 시장에서는 외인이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이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마찬가지로 좀 약세로 마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오늘도 조금 약간 약보합권에서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대량적으로 매도세를 보인다면은 이는 좀 오늘도 약세 마감은 좀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장중에도 선물 지수의 경우는 외국인에 의해서 조금 지수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제 그 코스피 시장을 본다면은 이제 어제의 경우는 2080선에서 조금 마감이 되는 듯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2080선 위에서 조금 그 마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현재 이제 흐름 2076선에서 좀 시작을 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약보합권으로 좀 시작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15분 전에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좀 지수를 회복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세로 마감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 시장에는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런 훈풍으로 좀 불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코스피 흐름도 좀 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크게 좀 그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금 그 걱정이 컸었지만 이제는 좀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좀 시작을 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552선에서 0.46%가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21선 부근도 좀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요즘에 이제 그 환율의 경우는 좀 워낙 강세가 서서히 좀 잦아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방 지지력은 좀 강하게 구축해 놨지만은 일단 1040선까지는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0.21% 상승한 15,506.87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합니다. 0.73% 상승한 4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19%나 하락하며 33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기아차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0.59%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0.57%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KB금융과 KTNG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0.86%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오늘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역시 0.31%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은 오늘도 역시 강합니다. 2.51%나 상승 출발하면서 14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서와 GS 홈쇼핑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김건우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계, 통신, 의료정밀, 금융, 그리고 섬유, 그리고 비금속 광물 뭐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플러스 종목보다는 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좀 더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세세하게 좀 살펴드리면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NK, 신성 FA, 대림통상, 그리고 대동공업, 세원셀론텍, 우신시스템, 두산인프라코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밀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았네요. 지금 일단은 통신주 정도만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KT나 LGU 플러스, SK텔레콤 을 제외한 KT나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 금융 쪽이 다시 좀 올라왔네요. 금융을 좀 살펴드리면, 네, SK증권, 우리금융, 동부증권, 아주캐피탈,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코리안리, KJB금융지주, 골든브릿지, 유진투자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종금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운수장비나 이런 업종들은 아직까지 플러스를 시작을 안 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시작은 좀 전체적으로 좀 약하게 한 것 아닌가.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을 좀 살펴드리면 대부분의 종목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네요. 좀 강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출판 매체, 그리고 인터넷, 방송 서비스, 금융, 통신 방송 서비스, 제약주, 그리고 정보기기,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 장비 업체들이 좀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다음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스24라든지 다나와 가비아, 처음 NC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 쪽은 역시나 로엔이 오랜만에 좀 상승폭을 키고 있네요. 일단 로엔이 2%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방송 서비스 쪽은 CJ ENM하고 대구방송, YTN, 한국경제TV 이런 순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은 역시나 대성장도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군도와 명랑에 좀 투자한 부분이 좀 효과를 보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고요. 통신 방송 서비스 쪽은 일단 말씀을 드리면 CJ ENM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KL넷, 나이스 정보통신, 인포바인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살펴드리면 KPX 생명과학이 오늘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셀바이오텍, 차바이오텍, 레고캠바이오, 안국약품, 그리고 경동제약, 삼천당제약, 인포피아, 메타바이오메드, 대성미생물, 시젠, 오늘 많은 제약주나 바이오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반 후반까지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좀 포탄을 맞았기 때문에 좀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은 시작은 수급 상황은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248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1억 원 그리고 29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금융투자 이제 투신권을 중심으로 인해서 한 35억 원가량 좀 매도세가 나와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글쎄요 장중에 다시 한번 매수세로 강하게 돌아서준다면은 그래도 지수의 좀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1원가량 현재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의 경우는 어제와 반대로 한 외국인이 749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꾸준하게 좀 매수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종별의 이제 수급을 본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외국인한테 기관이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는 외국인 38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고 기관의 경우 현재 좀 매수세를 9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업종 본다면 철강 금속이라든지 이제 건설업종인데 이 두 업종이 좀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매수세를 좀 보여왔었지만은 오늘은 좀 소폭의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현재 25원가량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4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고 그 건설업의 경우는 그 외국인이 한 4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2억가량 현재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융업종에 대해서 이제 정책의 뭐 기대감이라든지 배당으로 인해서 좀 꾸준한 좀 인기를 끌어왔었는데 일단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외국 현재 6억가량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 현재 7억 원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은 주로 이제 그동안 많이 좀 매수세를 보여왔던 종이 목재의 경우는 아직은 커다란 이제 변화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거의 이제 IT 종합 위주로 외국 현재 11억 가량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콘텐츠가 좀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5억 가량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에 이어서 이제 외환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외환시장이 2원 50전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50전이 하락한 1031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중심으로 1030원 70전과 1032원 2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상승한 1031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개장 초반 코스피 지수의 약세,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달러 원의 하방 경직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글로벌 달러가 유로화를 제외한 나머지 상대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약화되면서 미 국제 수익률이 하락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달러와 강세를 유발했던 것은 미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통화정책적인 요인과 포르투갈의 은행발 금융위기라는 위험 회피 요인이 모두 맞물리면서 나타났고요. 지난주 미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는 달러 강세의 통화정책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위험 회피 요인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이 은행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위험 회피 요인 역시 약화되는 상황이고요. 이 점은 뉴욕 증시의 저가 매수를 유발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의 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 역시 달러원의 하락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에 띄는 변수는 어제부터 다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만큼 외환시장에 신규 달러가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는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을 전혀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변수는 호주중앙은행의 성명서와 중국의 경제지표가 되겠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금리 결정을 발표하는데요. 시장은 동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명서의 내용에 따라서 호주 달러 동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원화 역시 호주 달러의 동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오늘 호주 중앙은행의 성명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지표의 경우는 오늘 오전 10시 45분경에 HSBC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호조를 보일 경우 호주 달러와 원화가 동반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달러화가 유로화에 대해서만 강세를 보인 것은 포르투갈이 은행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로화의 약세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유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유로화 약세 재료이고요. 7월 인플레이션이 0.4%에 불과한 상황에서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 유로화에게 약세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유로 달러는 미국과 유럽 사이 통화정책적인 차이를 명분 삼아서 약세를 보이겠고요.
달러 원을 비롯한 달러 아시아 통화들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화된 것에 따른 위험 선호도의 증가로 인해서 하락 압력에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는 1030원 초반대 움직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CJ CGV입니다. 한국 영화 흥행에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미디어주들이 방통위 3기 정책 호재에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바코는 2분기 적자 전환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CGV가 사실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2분기가 실적이 바닥이라는 근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극장의 어떤 성수기를 맞아서 한국 영화의 최근 흥행 돌풍 이런 부분들이 2분기의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좀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2분기의 실적 발표 이후에 점진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게 근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GV의 국내 실적 개선의 어떤 근거 자료 또는 이유를 좀 들은 게 이제 한국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좀 많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한국 영화는 보통 일반적으로 외화 대비해서 관객이 많고 부금 원가율이 낮아서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부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사실 그러니까 외국 영화보다는 훨씬 더 마진율 차이가 좋다, 마진에서 좋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뭐 흥행이 잘 되고 많이 걸려야 CGV가 훨씬 좀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근거인데, 일단 최근에 극장 성수기인 여름을 맞아서 뭐 군도라든지 명량 그리고 개봉할 해적, 해무 이런 다수의 한국 영화와 외화 자체가 개봉을 했거나 또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7월 23일에 군도를 시작으로 해서 극장 관객 수 자체가 증가세로 전환이 됐고요. 특히 이 3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 영업이익은 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억 한 27% 정도 감소했고, 이 전년 비 대비해서 한 49, 연결 기준으로는 한 49.3% 정도 감소한 6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세월의 영향도 일부 있었고, 이제 재미있는 내수 영화, 한국 영화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시즌 맞아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만 원을 좀 돌파시키고 안착을 시켜놔야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5만 원은 또 못 안착시키고 밀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갭을 메울 수도 있다. 그래서 4만 원, 한 7천 원대까지 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5만 원이 돌파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어떤 기술적인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주들이 방통위 3기 정책에 의한 호재 때문에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방송주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조선, SBS, CJ-ENM, SBS 미디어홀딩스, 콘텐츠허브, 대구방송, 뭐 YTN, 한국경제TV, 앞서도 제가 이 방송 콘텐츠, 방송 서비스 회사들이 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지난 4일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기 비전 및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를 했고요. 이번 정책 과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방송에 대한 규제, 특히 광고와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방송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기본적으로 유도한다라는 점에서 정부가 미디어 산업 자체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번 정책 중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광고 총량제인데, 현재는 이 광고 유형에 의해 나누어져 있는 지상파 광고 자체를 최대
광고 송출 시간만 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고 유형에 의한 부분이 완화가 된다. 그래서 평균 광고 단가의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큰 모멘텀을 좀 맞았다. 근데 이제 대형주보다는 확실히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이는 폭이 좀 크지 않나.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모멘텀이 돌발됐기 때문에 오늘 뭐 따라붙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이 언제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언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마지막 종목은 아바코인데요. 아바코는 이제 앞선 두 종목과 다르게 2분기 적자 전환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죠. 지난 2분기 영업 손실 25억 9,500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했고요. 매출액은 323억 6,800만 원, 한 39.8%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6억 4,500만 원 손실을 기록을 했죠. 중요한 건 지금 어닝 시즌에 이렇게 실적이 진짜 안 좋은 회사들은 투자자들의 이 냉정한 외면을 좀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실적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아서 좀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가지시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배제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상으로 직전 고점이 4,200원대인데 물론 4,200원을 깨지 않으면 바닥 다지는 부분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얼마만큼 좀 반등이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펀더멘탈 자체의 개선 없이는 반등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입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YD 온라인은 신작 게임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원양자원은 대규모 BW 발행 소식 이후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LS가 오늘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에서 좀 현재 20%가량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 전년 동기 대비 좀 그 적자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조금 주가에도 크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그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주 위주로 그동안 워낙 강세했다는 영향으로 해서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LS도 물론이고 이제 수출 위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부진이 좀 예상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를 본다면은 거의 다 좀 내수가 좀 부진을 했다는 점입니다. 좀 내수 부진을 해서 그 전선이라든지 기금수 판매량이 좀 줄어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으로 좀 우려감으로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근데 LS의 경우는 저는 한번 좀 중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반기 정도에는 워낙 강세가 점차적으로 좀 안정화를 좀 찾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하반기 쪽엔 또 정부에서 좀 내수 위주로 좀 정책을 좀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 하반기 정도에 좀 중기적으로 좀 대응을 할 만한 중기적으로 좀 대응을 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보겠고, 일단 그래도 200일선 부분이 한 76,000원 선, 한 77,000원 선까지는 좀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LS의 경우는 하반기에 어떤 내수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워낙 강세에 따라서 실적이 좀 움직여질 수 있고 주가도 함께 좀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YD 온라인의 경우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위해서 오늘 좀 강하게 이제 52주 좀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우 이제 11%가량 급등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 드래곤을 만나다라는 이제 신작 게임을 좀 출시를 하기로 좀 예상이 되었는데, 어쨌든가 이런 그 신청자들도 좀 상당히 크게 많이 증가를 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어서 이제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신작 게임이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만 이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홍콩, 마카오 쪽으로도 해외 진출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흥행이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일단 현재의 경우는 상당히 좀 급등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어느 정도 소폭의 강한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좀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가 게임 회사들은 뭐 신작 게임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흥행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작 게임을 위해서 얼마나 흥행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해외에서도 얼마나 매출이 이루어질지 여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이 BW의 이제 발행 소식을 해서 오늘 좀 상한가를 좀 진입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운영 자금으로 해서 120억 가량 하나로 120억 가량 좀 규모의 BW를 좀 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영이 상태와 그리고 좀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주를 본다면 그동안 이제 중국 고서보로 해서 차이나 리스크가 좀 상당하게 좀 불거졌지만은 어느 정도 기업들도 다시 한번 좀 재평가가 좀 부각이 되면서도 좀 그 주가도 서서히 이제 반등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진입을 한 만큼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본다면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면은 그래도 좀 그 61선 부근까지 한 1,700원 가량은 좀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부건설입니다. 동부발전당진 자회사죠. 당진이 매각 순항된다는 순항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림인데요. 2분기 실적 호조에 닷새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네이블입니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조인 블랙버드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이제 동부건설뿐만 아니라 동부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동부발전당진 이 매각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좀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제 동부그룹의 유동성 해결을 위한 매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매각이 되면 동부그룹에 1차적으로 좀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일단 인수 본입차를 전날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SK가스와 삼탄 이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매각 대상이 이제 동부건설이 가진 동부발전당진 지분 60%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는 동부건설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동서발전이 좀 보유하고 있는 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동부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중요한 게 이제 동부발전당진이 매각이 되면 또 동부그룹의 어떤 유동성 문제가 1차적으로 좀 단기는 좀 급한 불은 끄고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동부그룹주들의 이제 상승이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죠. 사실 반등이죠. 반등이 이제 나올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이 날 텐데 또 오늘 모멘텀이 좀 나오면서 동부건설 주가는 120선인 한 2,400원 부분에서 또 밀렸죠. 그러니까 2,400원을 좀 뚫어내야 그래야 이제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뭐 2,400원을 좀 뚫어내면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입찰자나 이 매입자가 정해지면 아마도 2,400원을 좀 뚫어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면 오늘 좀 이 밑에서 사신 분들은 특히나 좀 이 차익을 좀 보고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요. 하림도 2분기 실적 호조가 나왔죠. 사실 하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철이나 뭐 월드컵 기간 이런 때 주가가 잘 움직이는데 생각보다 대한민국 월드컵 성적이 저조했고 또 중계 시간대 이런 때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다운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실적이 발표가 됐죠. 2분기 영업이익 68억 7,7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프로가 증가했냐면 영업이익이 106.5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넘게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2,012억 4,100만 원. 0.4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7억 8천만 원, 한 22% 정도 늘었는데 외형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다. 근데 영업 마진이 잘 남았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매출이 좀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좀 기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제죠. 어제 좀 이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늘은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게 이제 지금 가격대까지 매물대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은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내가 한 4,000원대 초반에 좀 샀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안 팔 이유가 없죠. 4,000원대 초반이신 분들은 뭐 한 최근 저점이 한 4,500원인데 5,300원이면 지금 한 800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럼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공방들이 좀 있다는 거죠. 지금 가격대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그 거래량을 동반하는 양봉이 크게 하나 더 터지지 않는다면 이 매물 공방들은 좀 치열해질 수 있는 자리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잘 해주시고요. 뭐 여기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면 비중은 좀 줄이셔도 밑에 사신 분들 좀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네이블인데 이제 네이블이 삼성전자의 카톡 대항마인 조인이 갤럭시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다라는 소식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네이블은 유무선 융합 통신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통신 서버라든지 뭐 통신 클라이언트, 통신 보안 솔루션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동 통신사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조인 블랙버드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글로벌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조인 블랙버드를 탑재하는 첫 스마트폰 제조사가 됐다라고 밝혔고요. 갤럭시 S4, 갤럭시 S5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에 이 조인 블랙버드를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어떤 대항마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역시나 기대감인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지나 봐야 알 것 같고 주가도 오늘 뭐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좀 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종가가 만약에 고가 부근에서 끝나면 추가적인 상승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이 모멘텀이 나온 날로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스코입니다. 오늘 2%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인의 매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약품이고요. 2분기 실적 실망감에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성창투입니다. 영화 명량의 흥행 기대감에 이거래일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포스코의 경우가 지금 외국인의 좀 대량적인 좀 매도세로 인해서 현재 좀 3%가량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뭐 모건스탄이라든지 SG증권 등 여러 이제 외국계 창구에서 좀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제 철강주부터 좀 살펴본다면은 뭐 실적 개선에 대한 움직임에 의해서 외국인이 강하게 좀 매수세를 끌어와 주는데 이제는 거의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철강주 이제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는 포스코에 대해서도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았던 것도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단기 급등을 위해서 단기간에 이제 올라온 종목들은 거의 다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좀 그 매도세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외국인이 좀 강하게 매수세를 끌어왔지만은 이제 점차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도 현재 보유하실 분들이라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소량이시라면 좀 매도하시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철강 업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오랜만에 좀 실적 개선의 움직임을 위해서 좀 강하게 주가 상승을 이루어왔지만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런 실적에 대한 움직임이 좀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포스코의 경우는 만약에 좀 진입을 원하신다면 그래도 한 21선까지 강하게 조정이 나올 시 그때 한번 좀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좀 지수적으로 계속 신저가를 좀 그려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워낙에 좀 신저가를 가장 많이 썼었고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북경 한미에 대한 그 외형 성장에 대한 실망감이 아무래도 주가에 좀 작용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이제 리베이트 규제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당분간의 실적에 대해서 크게 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미국에다가 에소메졸이라는 그런 약품을 좀 수출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수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미하다는 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부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실적에도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미약품이라면 일단 그 아직
아직까지는 좀 매수를 좀 고려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셨다 그래도 하반기 어떤 실적에 대해서 개선의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그때 이제 공략하시는 것이 좋지 지금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낙폭이 되었다고 해서 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급등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영화 명량이라는 그 투자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그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었던 것 같고 명량이 워낙에 흥행을 보이면서 뭐 대성창투라든지 뭐 다른 이제 그 또한 이제 보험사들의 그런 규제 완화로 해서 다른 창투사들도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 만큼 일단은 추경 매수는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창투사의 종목의 경우는 일단은 어느 기업에다 투자를 하고 그 기업 그 투자 회수금을 얼마나 좀 빠르게 회수하는지 여부가 주가에 크게 관건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일단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좀 바로 이제 그 기업만 보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투자된 기업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분석 후에 창투사 업종을 좀 접근을 하신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쉬어가는 장세를 즐기자 개별주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용훈 팀장님입니다. 2기 경제팀 경기 부양 정책이 8월 말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시장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했다. 순환매 고려한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확인이 중요하다. 확인 후에 대응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역시 외국인들에 따라서 금일 향방이 갈릴 듯하다. 현금 50대, 주식 50%의 전략을 유지하며 관망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기 경제팀 경기 부양 정책이 8월 말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 상승장이 이어질까요? 네, 우선 지난달 말에 이제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 정책 그 방향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지수가 거의 한 100포인트 가까이 좀 상승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그 2기 경제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지금 8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세법 개정안이라든가 뭐 주택시장 정상화라든가 뭐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해서 8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계속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지수가 지금 연중 최고치를 좀 돌파를 하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다소 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형주가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띠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그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번 달 그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지표들이 호조세를 좀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중국 관련한 좀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은 좀 유효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대형주 중심의 좀 장세가 펼쳐지면서 코스닥이 상당히 좀 급락세를 좀 이어갔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코스닥이 좀 낙폭 과대 국면에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좀 신용 잔고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좀 어느 정도 반등 국면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보다는 우선 코스닥 쪽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매기가 될 가능성을 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좀 피로 급등에 따른 좀 피로감이 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리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약 한 30여 분 정도 지났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 자, 이 시장이 밀리는 것이 과연,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냐에 대한, 변곡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변곡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어제 선물을 잠깐, 선물 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269.6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언더슈팅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물을 하니까, 청성 전문가님이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참 선물이네요. 그죠? 한 번만 방송에서 나를 언급하면 이 바닥 떠나야 한다. 예, 그리고 두고 보자.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청성 전문가님을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분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소신을 펼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사실 무섭네요. 그죠? 이렇게 대응을 하신다는 것 자체도 무섭고 참 이런 말들 자체가 쉬운 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자가 참 보낸다는 것도 참 떨립니다. 속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앞으로 성급은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오늘 간다 확 간다 얘기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주에 대해서 여전히 제가 하반기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자주에 대해 어제 전일 SK 하이닉스가 다시 47,000원대 위로 올려놨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오늘 소폭도 조정 구간에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상승, 조정을 반복해가면서 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6월 말까지 제가 말씀드렸는 게 뭐냐면 실적 성장세는 결국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주가 핵심이 될 것이고 이 사물 인터넷의 어떤 근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통신 장비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D램 진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인터넷의 진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가 짚어드린 게 오이솔루션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SK 하이닉스였죠. 그죠? SK 하이닉스하고 오이솔루션 최근에 잘 가다가 코스닥 조정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소폭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 루머가 나오기 시작한 악재죠, 그죠? 근데 이미 드러나온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빼버렸습니다. 빼버렸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들어올릴 종목군들은 강하게 들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루 이틀을 맞출 수 있는 점쟁이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고요. 자, 정확한 것은 장기적인 포지션에서 우리가 지금 상승의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거 계속 강조드렸고, 자,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을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 분출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관점에서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박스권이 돌파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건전한 조정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건전한 조정이 추세 전환, 하락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락으로 보이면 언제든지 여러분 대응을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아직 이런 상승 가닥 속에서의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각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실적이 강합니다. 코스닥 중소형 성장주군에서 MDS테크도 최근에 조금 코스닥 하락과 더불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만 바로 전일 좀 급등이 나오면서 또 회복을 해나가는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시킬 종목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계속 리스크를 강조드렸던 증권주 금일 역시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주 역시 좋지 못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올라오는 제가 금융주, 증권주 아주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 관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분할 차익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말하는 것조차 말 한마디가 겁납니다.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 자기의 소신을 펼치지 못한 전문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신껏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상대적 실적 강세 그리고 이런 성장성은 분명하게 중소형 섹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형 섹터에서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관점은 똑같습니다. 전문가가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실수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런 다른 계속 관점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매매에서 오히려 혼돈을 일으킬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상승 가닥 속에 뚜렷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닥 속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조정이라든가 건전한 조정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 나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쪽이 먼저 가야 코스닥의 길이 열린다라고 얘기했고 코스닥이 먼저 가니까 코스피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쫙 올라왔는데 코스닥이 또 뭔가면 코스피가 상승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못 갔기 때문에 상승에 제한이 어느 정도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느 세계에서든 어느 시장에서든 세계적인 경제학자를 불러놓고 나스닥은 못 가는데 다우는 갑니다라는 이론은 성립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우에 있는 모든 밴드 업체와 계열사들이 나스닥에 있고 코스피에 있는 모든 계열사와 밴드 업체들이 거의 코스닥에 존재를 합니다. 이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만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은 떨어집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궤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지수 550선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207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둘이 동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도 어느 쪽에서는 반드시 제한이 걸린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 가니까 코스닥 옮겨 타야 된다. 코스피 가니까 코스피 옮겨 타야 된다. 다시 코스닥 가니까 코스닥 옮겨 타야 된다. 다시 코스피 가니까 코스피 옮겨 타야 된다. 이거 4번만 지금 벌써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6월달부터 정확하게 4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옮겨 탔으면 여러분들 돈 다 녹아놨습니다. 제가 지금은 대세 상승이 있기 전에 마구 흔들어 제끼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심지구도 매매하셔야 되고 그 성장성 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반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7개월이 걸리든 그 성장성은 분명하게 해답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송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전화 안 받으셔서 방송으로밖에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죠? 죄송한데 이런 식의 문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꼭 좀 전화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 내일 또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으로 출발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더 거세지면서 좀 더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206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5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